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2016년도 제1회 기출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과목 상권 분석이고요. 문제 26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소비자가 ABC 3개의 점포를 고려하고 있고 그 소비자가 가지는 점포 ABC 효용이 각각 865라고 하자 했습니다. 루스의 선택 공리를 적용할 때 이 소비자가 점포 A를 선택할 확률을 물어봤는데요. 루스 모형은 문제의 뜻이 효용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 이거는 확률 모형에 속합니다. 상권 입지 분석의 제1호론에서는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상권 분석 방법으로 서술적 방법으로는 체크리스트, 그 다음에 현지조사, 비율법, 유추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범적 모형으로는 중심지 이론과 소매 인력 이론이 있습니다. 중심지 이론에서는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 그 다음에 레쉬의 수정 중심지 이론이 있습니다. 소매 인력 이론에서는 레일리 소매 인력 이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컨버스의 수정 소매 인력 이론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확률적 모형에서는 허프 모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루스의 공리 모형 있었고, 그 다음에 MNL 모형, MCI 모형 등이 있었습니다. 문제 26번은 지금 루스 모형인데요. 점포 A를 선택할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효용이 지금 ABC가 865이기 때문에 8 더하기 6 더하기 5에서 A를 선택할 확률이니까 A인 8로 분자를 써주시면은 이 비율이 0.42%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으로 0.42가 나옵니다. 그래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 27번을 보시면 Y아파트 단지 주변에 X상점가가 있고 주위에 A백화점이 진출하였다고 가정할 때 수정 허프 모델을 사용하여 Y아파트 고객이 A백화점에 4점 할인이라 예상되는 고객수는 얼마인가 물어봤습니다. 단 거리와 점포 면적에 대한 모수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거리 모수가 지금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면적의 모수가 플러스 1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허프 모형이고요. 수업 시간에 문제 20초를 한번 풀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백화점이 3,000제곱미터, 그 다음에 Y아파트 단지가 인구수 1,000명이고요. X상점가가 1,500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거리는 1km와 0.5km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은 모수가 어떻게 있는지 정확히 봐야 됩니다. 이게 마이너스 2고 플러스 1입니다. 면적의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A백화점이 3,000제곱미터 면적이고요. 거리가 1입니다. 그래서 1의 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000에 나누기 1의 제곱 더하기 X상점은 1,500입니다. 면적이. 그 다음에 1,500을 거리인 0.5의 제곱으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구해주시면은 이 답이 이게 3분의 1이 나오고요. 이 전체가 3분의 1로 계산이 됩니다. 거기다가 인구수 1,000명, 1,000명을 해주시면 이제 330명 대략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A백화점의 Y아파트 고객이 A백화점에 4점 할인이라 예상되는 고객 수는 약 330명이 되겠습니다. 28번 보시면 상권 분석에 이용할 수 있는 회귀 분석 모형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요. 회귀 분석이 출제가 됩니다. 가끔. Y는 베타 0 더하기 베타 1 x1 더하기 베타 2 x2 더하기 엡실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x1과 x2는 독립 변수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 y는 종속 변수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보통 나타내면은 단순 회귀라고 합니다. 단순 회귀는 독립 변수가 1개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독립 변수가 2개, 3개, 4개처럼 2개 이상인 것을 단순 회귀가 아니고 다중 회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귀식은 단순 회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중 회귀 분석이 있습니다. 소매점포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맞고요. 모형에 포함되는 독립 변수들은 서로 관련성이 높을수록 좋다 그랬는데요.
이 독립 변수들은, 즉, x1, x2 이런 변수들은 서로 관련성이 낮거나 없어야 됩니다. 서로 관련되면은 올바른 회귀 분석을 실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관련성이 없거나 낮아야 된다. 그 다음에 충분히 샘플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를 충분히 늘려야지만 어떠한 베타 개수의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기 2번 보시면 모형에 포함되는 독립 변수들은 서로 관련성이 높을수록 좋다가 아니라 낮을수록 좋습니다. 해설을 보시면 모형에 포함되는 독립 변수들은 서로 관련성이 낮을수록 좋은데 이는 회귀 분석 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독립 변수들 간 유사성을 최대한 배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 보시면 점포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변수에는 상권의 경쟁 수준이 포함될 수 있다 맞고요. 점포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변수에는 상권 내 소비자들의 특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귀 분석에서는 표본의 수가 충분하게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신뢰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29번 보시면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대형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 휴업일 지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매월 이틀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동일 상권 내에 전통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중소유통업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 동일 상권 내 전통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채 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무 휴업일은 공휴일 중에 지정하되 이해 당사자와 합의를 거쳐서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 지정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분 보시면 크리스탈의 중심지율을 제시하는 내용은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완전한 지식을 갖는 합리적 경제인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즉 완전 경제가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중심지가 있을 때 고려하는 상권은 원형의 형태로 구성된다. 그래서 크리스탈러에서는 중요한 것이 하나일 때는 원형 형태인 거고요. 그 다음에 2개 이상일 경우에는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거기 없네요. 있습니다. 해설에 정육각형 형태입니다. 그래서 정육각형의 형태가 되는 거는 왜냐하면 서로 간의 어떤 경쟁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지역에서 보기 2번 보시면 하나의 중심지가 있을 때 고려한 사건 원형 형태로 구성된다 맞고요. 각 지역에서 중심지까지 이동하는 노력의 정도는 거리에 비례한다 됐고 주민의 구매력과 소비 형태는 동질적인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시간을 기준으로 고려하면 양쪽 중심지까지 무차별적인 지역이 없어지게 된다가 아니고 거기 해설처럼 다수인 경우에는 육각형 형태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줄어드는 거죠. 육각형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고. 31번 보시면은 박스 안의 내용은 어떤 소매업태의 입지 요건에 가장 합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그랬는데요. 주로 도심 및 교통망의 결정점에 입지하며 이동인구, 인근 지역 소비자의 소비 행태 등을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입지의 지리적 환경적 요인을 분석하여 소비자의 흡입률을 높일 수 있다. 강한 직경력을 배경으로 제품 구색의 폭이 넓으며 점포 건물이 층별 제품 구색 차별화를 구현하는 MD 구성 및 문화레저 산업과 연계성 등을 통한 차별화 전략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백화점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백화점은 상권 내 소비자들이 소비 패턴을 근거로 적정 입지 및 차별화 전략 등을 통해서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2번에 중심 상업지역 또는 CBD라고 합니다. 그래서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의 약자고요. 입지 특성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소도시나 대도시 전통적인 도심지역을 얘기하고 대중교통의 중심이며 도보 통행량이 매우 적다 그랬는데요. CBD는 대중교통의 중심이며 도보 통행량도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매우 적다가 틀렸고 상업활동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유인하지만 출퇴근을 위해서도 이곳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차 문제나 교통 혼잡 등의 교외 쇼핑객들의 진입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백화점, 전문점, 은행 등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2번이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 보시면 동선에 대한 내용을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요. 동선이란 고객들이 이동 계절을 의미한다 그랬고 자석과 자석을 연결하는 선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많은 자금이 필요한 주동선에 입지하기 어려운 점포는 부동선을 중시한다 맞고요. 접근 동선이란 동선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동선을 얘기한다 맞습니다. 복수의 자석이 있는 경우 동선을 부동선이라 한다 그랬는데요. 해설을 보시면 동선은 주 출입구를 중심으로 고객들이 이동 경로를 말합니다. 그래서 부동선이란 주동선 후방에서 주동선을 보조하는 동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복수의 자석이 있는 경우 동선이 아니고요. 주동선 후방에서 주동선을 보조하는 동선이 부동선이 되겠습니다. 주동선이란 자석과 자석을 잇는 가장 기본이 되는 선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34번 보시면 업종 유형과 상권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선매품, 전문품, 편의품 등이 있습니다. 선매품을 취급하는 소매점포는 보다 상위의 소매중심지나 상점가에 입지하여 넓은 범위의 상권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이제 선매품의 특징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매품은 일반적으로 이제 비교해서 구매하게 되어 있는 상품을 얘기합니다. 비교 과정을 거치는 것이 선매품에 해당합니다. 동일 업종이라 하더라도 점포의 규모나 품목의 구성에 따라 상권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문품을 취급하는 점포의 경우에는 잠재 고객이 지역적으로 밀집되어 있으므로 상권의 밀도는 높으나 범위는 좁은 특성을 갖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전문품은 상권의 범위가 매우 넓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편의품은 상권의 범위가 가장 좁은 소비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범위가 좁다 그랬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상권의 범위는 전문품이 가장 넓고 전문품이 가장 넓고요. 그 다음에 선매품이고, 그 다음에 이제 편의품이 되겠습니다. 상품 구성이 폭과 깊이를 크게 하여 다목적 구매와 비교 구매를 가능하게 하는 것도 상권의 범위를 넓히는 요인이 됩니다. 생필품의 경우에는 소비자는 구매거리가 짧고 편리한 장소에서 구매하려 하기 때문에 이런 상품을 취급하는 업태는 주택지에 근접한 입지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이 틀렸습니다. 35번 보시면 출점을 위한 투자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다양한 기법들이 개발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수연제 가치법, 그다음에 내부 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 그다음에 회수 기간법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세 가지는 화폐 시장 가치인 할인율을 고려하는 모형이고요. 마지막 회수 기간법은 화폐 시장 가치인 할인율을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박스 안에는 투자의 적절성을 평가를 위한 기법들이 있는데요.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평가 기법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현금 흐름을 고려한다,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한다, 그다음에 투자 규모를 반영한다는 것은 순현가법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해설을 보시면 MPV법, 즉 순현재 가치법은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으로 매년 유입되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차감하여 그 값이 0보다 크면 투자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평가를 해서 accept 되는 조건을 살펴보면은 이 accept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MPV가 0보다 크다가 되고요. 두 번째가 IRR이 기업의 어떤 자본 비용 또는 어떤 투자 대상의 요구 수익률 또는 자본 비용보다 큰 경우 accept가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PI가 1보다 크다가 이제 accept 조건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목표 회수 기간이 회수 기간법으로 계산된 기간보다 목표 회수 기간이 짧으면은 회수 기간법으로 계산된 어떤 기간보다도 목표 회수 기간이 짧으면은 accept가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요 세 가지가
할인율을 고려한 모형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 부분은 할인율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입니다. 그래서 35는 이제 순현가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36번 보시면은 고객을 유인하고 쇼핑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쇼핑센터 개발자는 하나 혹은 복수의 대형 소매점을 앵커스토어로 입점시킨다. 쇼핑센터의 유형별로 적합한 앵커스토어의 유형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파워센터형은 회원제 창고형 소매점을 얘기하고요. 지역센터는 할인형 백화점, 그 다음에 초광역센터형은 완전 구색형 백화점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테마 페스티벌 센터형은 유명한 식당을 얘기하고, 근린형은 의류 소매점이 아니고요. 근린형은 편의품 중심으로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이 입점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그래서 전문점은 근린형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37번 보시면 점포와의 거리를 기준으로 상권 구성을 구분할 때 1차, 2차, 3차 또는 한개 상권으로 구분합니다.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요. 1차 상권은 경쟁 점포들과의 상권 중복도가 낮은 특징이 있습니다. 1차 상권은 2차, 3차 상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비자의 밀도가 높습니다. 2차 상권은 1차 상권에 비해서 소비자의 내점 빈도가 낮고요. 3차 상권은 소비수의 흡인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가장 높은 지역은 1차 상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비수의 흡인율이 가장 높은 상권은 1차 상권이고요. 3차 상권은 한개 상권이라 부르기도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고 38번 보시면은 도매상의 입지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영업상과에 대한 입지 영향은 소매상보다 도매상의 경우가 더 작습니다. 분산 도매상은 물리 편리성을 고려해서 입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수직 도매상의 영업상과에 대한 입지 영향은 매우 제한적인 것이 일반적입니다. 도매상은 보통 소매상보다 임대료가 저렴한 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매상은 보통 최종 소비자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입지를 결정한다. 최종 소비자의 접근성을 고려하는 것은 소매상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도매상이 이제 틀린 질문이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도소매상과 관련돼서 중개상과 더불어 총 거래수 계산한 것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한번 참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39번 보시면은 소매점포 입지 조건의 평가를 위한 교통통행량 또는 유동인구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교통통행량 계측 시에는 차종을 구별해야 된다. 맞고요. 조사 일정은 주중, 주말, 휴일 등을 구분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조사 시간은 영업시간대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또는 업태와 업종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유동인구수보다 이동 목적 파악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퇴근 동선보다 출근 동선을 중시해야 된다. 틀렸고요. 퇴근과 출근 모두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40번을 보시면 다양한 상권의 유형을 상권별 개념과 특징으로 연결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부도심 상권은 간선도로의 결절점이나 역세권을 중심으로 형성된 경우가 많다. 도시 전체의 소비자를 유인하지는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역세권 상권은 지하철이나 철도를 중심으로 형성되며 지상과 지하 부지를 입체적으로 연결하여 고밀도 개발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근린 상권은 점포 인근 거주자들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생활 밀착형 업종의 점포들이 입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심 상권은 중심 업무지구, 즉 CBD를 포함하여 상권의 범위가 넓고 소비자들이 체류 시간이 긴 편이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상권은 고정 고객의 비중이 높아서 안정적인 수요 확보가 가능하고 외부 고객을 유치해 상대적으로 상권 확대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는데요. 해설을 보시면 아파트 상권이라는 것은 고정 고객의 비중이 높아 안정적인 수요 확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맞는 설명이고요. 반면에 중심 상업지역과 같은 상권의 확대 가능성은 비교적 낮습니다. 그래서 거기 상권 확대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는데 거기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번 보시면 지역 상권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기존 점포 간의 경쟁이 치열하여 매출 쟁탈을 위한 적극적인 판매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을 물어봤는데요. 소매 포화 지수와 시장 성장 잠재력 지수, 즉 IRS와 MEP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해설을 보시면 IRS는 현재 상황을 고려한 상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배웠잖아요. IRS와 MEP를 봤습니다. 해설을 보시면 IRS는 현재 상황을 고려한 상권의 매력도 지표입니다. 이거는 이제 미래 상황이 되는 거고요. MEP는 미래 상황을 고려한 상권의 매력도 지표입니다. 문제에서는 기존 점포 간의 경쟁이 치열하고
기존 점포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은 IRS가 낮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래서 현재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은 IRS가 낮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MEP가 높은 것을 얘기합니다. 이걸 높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를 보시면은 기존 점포 간의 현재의 경쟁이 치열하여 매출 쟁탈전을 위한 적극적인 판매들이 요구되는 상황은 물어봤는데요. 첫 번째 줄에 이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상황, 즉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 MEP가 높은 상황, 그다음에 현재 경쟁이 치열하다, IRS가 낮은 상황. 그래서 3번, 보기 3번처럼 IRS는 낮지만 MEP가 높은 경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제가 이제 표로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조해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2번에 대형 소매 점포가 어떤 지역에 신규 출점을 할 경우 입지 분석 일반적 과정을 물어봤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신규 출점 시 순서를 물어봤는데 첫 번째가 지역 분석. 리전이고요. 그 다음에 지구 분석, 에어리어 분석이 필요하고, 세 번째가 부지 분석, 사이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로케이션을 빠졌지만은 어떤 리전과 에어리어와 사이트로 이렇게, 영어로 좀 기억을 하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기 3번이 옳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43번 보시면 컴퓨터를 이용한 지도 작성 체계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결합, 그러면은 GIS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보시면은 뭐 비슷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GIS는 거기 나온 대로 IS이기 때문에 이제 컴퓨터를 이용한다. 그 다음에 DBMS를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고요. 공간 데이터의 수집, 생성, 저장, 분석, 검색, 표현 등의 다양한 기능을 기반으로 상권 분석에 활용되고 있는 것은 결국 지리정보 시스템, GIS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리정보 시스템은 컴퓨터를 이용한 지도 작성 체계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결합을 통해서 공간 데이터의 수집, 생성, 그다음에 저장, 분석, 검색, 표현 등의 다양한 기능을 기반으로 상권 분석에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44번 보시면은 상권 분석 기법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요. 중심지 이론에 의하면 최대 도달 거리보다 최소 수요 충족 거리가 큰 것이 바람직하다 그랬는데, 크리스탈 중심지 이론에 의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최대 도달 거리가 있고요. 최대 도달 거리가 있고, 또 하나는 최소 수요 충족 거리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최소 수요 충족 거리가 있습니다. 충족 거리가 있는데요. 해설을 보시면은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에 의하면 중심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최대 도달 거리가 최소 수요 충족 거리보다 커야 된다. 즉, 이 두 가지 중에서 이것이 커야지만은 중심지가 형성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최대 도달 거리가 최소 수요 충족 거리보다 커야지만 중심지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기에서는 지금 최대 도달 거리보다 최소 수요 충족 거리가 큰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요. 이게 틀린 지문이고, 이번 보시면 체크리스트법과 유추법은 기술적 방법에 속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방법 또는 서술적 방법에 속합니다. 여기서는 체크리스트, 유추법 말고도 현지조사법, 비율법 등이 있습니다. CST 맵은 점포 간의 상권의 잠시 상태를 표현할 때 쓰일 수 있다 그랬습니다. 확률적 점포 선택 모델에서 특정 점포의 효용은 점포의 매력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확률적 점포 선택은 우리가 이제 확률적 모형에서는 배웠던 것이 허프 모형, 그다음에 루스의 공리 모형, 그다음에 MNL 모형, MCI 모형 등이 있었습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레일리 소매 중력 법칙에서 실제 거리와 소비자가 지각하는 거리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규범적 모형으로 중심지와 소매 인력 이론이 있었고요. 중심지에서는 크리스탈로와 레시오 수정 이론이 있었고, 소매 인력 이론에서는 레일리 소매 인력 이론과 컨버스의 수정 소매 인력 이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큰 틀을 이해하시고요. 특히 이제 중심지 이론 가끔 이제 물어보기 때문에 그다음에 최대 도달 거리라든지 최소 충격 거리 그 의미도 여러분 본문을 보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45번을 보겠습니다. 소매점의 상권이나 상권 형태와 관련한 일반적 현상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요.
동일한 위치에서 입지 조건의 변화가 없고 점포의 전략적 변화가 없어도 상권의 범위는 유동적으로 변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1번 질문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권은 픽스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상권은 픽스, 즉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상권은 유동적이다.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권은 항상 변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본문에. 그래서 상권의 범위는 유동적으로 변하기 마련이다.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점포의 규모가 비슷하더라도 업종이나 업태에 따라서 점포들의 상권 범위는 차이를 보인다. 맞고요. 상권의 형태는 점포를 중심으로 일정 거리 이내를 포함하는 원형으로만 나타난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보시면 상권의 형태는 가변적이고 심적인 개념이므로 일반적으로 부정형의 안면모 모형을 나타낸다. 그래서 유동적이 가변적이라는 것은 부정형,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다가 부정형입니다. 그래서 부정형이고 동의어고 아메바처럼 변한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다 유동 있고 가변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포 면적과 상품 구색이 유사할 때에도 판촉 활동이나 광고 활동의 차이에 따라서 점포들 간의 상권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지역 시장에 입지한 경우에도 점포의 규모에 따라서 개별 점포들 간의 상권 범위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 3번이 틀린 질문이고요. 여기까지 해서 2016년 제1회 기출문제를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